안녕하세요. 1강이어서 이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식품의 위해 요인을 원인 물질까지 이제 알아봤었고, 식품의 위해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바로 이제 식중독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식중독이라는 것의 정의를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은, 식품위생법 제2조 14항에 따르면은 이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품 섭취로 인하여일 때에 여기에서의 식품은 어떤 그 유해한 미생물이라든가 유독한 물질이 이 식품을 오염을 시킨다든가 하여서 이 섭취를 하였을 때 인체에 어떤 이상 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고, 이때는 세균 자체가 어떤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와 또 거기서 나오는 독소가 어떤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식중독의 경우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바로는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명 이상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식중독의 경우가 집단 급식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또 특정한 식품을 섭취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염된 어떤 그 식품을 섭취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이 물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사용한다든가 이럴 때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결국은 어떤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어떤 삼각관계를 본다면은 그 원인 식품이 있을 테고 이 위해를 일으키는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그 미생물 종이 있겠죠. 그 미생물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곰팡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이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이런 미생물들이 식품을 오염시키고 이 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여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바로 사람이 그 숙주가 되겠죠. 이러한 관계들을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식품은 바로 이제 잠재적인 그 위해 식품으로서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잠재적인 위해 식품은 첫 번째 고위험군 식품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수분 함유량이 많다는 것. 수분 함량이 많음으로 해서 미생물의 번식이 용이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러한 식품들이 또 고위험군의 식품에 속하고, 그 다음 중성이라든가 약산성 pH를 가지고 있다. 강산이라든가 강알칼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미생물들이 생육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한 중성 pH 7이라든가 pH 8이라든가 이 정도의, 아주 8이 아니라 pH 5.5 이상에서 7 이 정도의 약산성 pH를 갖고 있는 것들이 고위험군의 식품에 속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품들이 만약의 경우 어떤 거 신선한 식품이라 할지라도 이게 만들어지는 방법에 의해서 또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더 이상 세척이나 조리가 필요 없는 적석 섭취식품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절단된 과일이라든가 생조리된 야채류, 햄 종류, 빵, 떡, 양념류, 회, 초밥 이러한 것들은 어떤 그 열 처리를 한다든가 세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섭취를 하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HMR 식품 중에서 적석 섭취식품이 있죠. HMR이 대세인데 이런 적석 섭취식품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험군의 식품에 속하고, 이러한 것들은 실제 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식단 작성할 때의 메뉴에서는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어떤 그 식품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그 위험군이
높은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식품을 잠재적인 위해식품이라고. 그건 바로 이 위험인자들은 그 미생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곰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위험인자로 작용을 해서 식품을 오염을 시키고 그것을 섭취했는 어떤 우리 사람들이 숙주가 돼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위험 그룹에 속하는 그룹은 보면은 영유아들, 미취학 아동들인 5세 이하의 영유아들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혹은 항생제 면역성을 떨어뜨리는 약을 먹는 사람 혹은 면역성이 떨어진 환자, 즉 에이즈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고혈압, 당뇨, 심장병, 수술 환자 이러한 경우에는 상당히 고위험군 그룹에 속하고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위안식품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집단적인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식중독을 어떤 원인별로 구분을 해볼 때 이 식중독은 특히나 미생물하고 크게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경우에는 세균 자체가 감염을 일으키는 균 자체가 장내에서 증식을 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균이 장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생성하면서 결국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형 식중독은 식품 내에서는 독소를 생성하지 않지만 장내에 들어와서 독소를 생성하는 엔테로토톡신, 그죠? 이 장내 독소를 엔테로톡신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내에서 독소를 생성해서 결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세균성 식중독에 포함되어질 수 있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인 경우에는 공기라든가 또 사람 간의 접촉이라든가 물 등의 감염 경로로서 전염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어떤 살아있는 생물체를 통해서만 전파가 되어지기 때문에 공기에서 요즘 유행하는 어떤 비말 감염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접촉에 의해서 그 다음에 오염된 물 같은 걸 오염된 물을 섭취한다든가 오염된 물에 최종적으로 헹구어서 섭취를 하는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성 식중독 같은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화학적 물질에 의한 식중독을 보면은 자연독과 화학적인 식중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연독인 경우는 식물성, 동물성, 곰팡이성으로 나누어 볼 때에 식물성인 경우에는 버섯, 그 다음에 면실류, 감자, 솔라닌 이런 것들이 되겠고 동물성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보고독, 테트로톡신이라든가 또 조개류에 들어있는 모스조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해류독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곰팡이성 독소로는 황변미독, 그죠? 황변미독이라든가 맥각독이라든가 아플라톡신을 들 수가 있는데 실제 곰팡이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말을 할 적에 아플라톡신 B1을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아스퍼질러스 플라버스가 내는 독소의 대표적인 것을 아플라톡신이라고 곰팡이 독을 대표할 수 있는 말로서 바로 아플라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톡신이라는 자체가 독소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플라톡신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곡류라든가 아니면은 땅콩이라든가 이런 콩 종류, 두류라든가 이런 데에도 널리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독성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황변미독은 쌀이 여름에 이제 습하고 장마철이라든가 습하고 영양분이 있는 경우에서 이 곰팡이들이 이제 번식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 노란색으로 바뀌어진 그런 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제 독성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가 됐겠고 보리 껍질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는데 맥각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화학적인 식중독이라고 한다면은 실제 뭐 의도적으로 또는 뭐 잘못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얘기하는데, 특히나 이 식품 첨가물, 뭐 둘진이라든가 뭐 사이클라메이트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실제 뭐 설탕의 그 가격이란가 뭐 아니면은 뭐 어떤 설탕의 물성으로 내가 삼투압으로 제품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첨가물을 넣어서 당도를 높여준다든가 이렇게 할 적에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진짜 신경독이라든가 신장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 화학적인 어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농약을 살포해서 이 농약이 모두 다 분해되고 없어지지 않고 아니면 세척으로 인해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이 잔류농약과 같은 경우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 물질이 되어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유해성 금속 화합물 같은 거, 뭐 가드뮴이라든가 수온이라든가 PCB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뭐 또 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경우, 중금속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토양 오염으로부터 많이 감염 오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의도적이지 않게 남아있는 그러한 이 물질들로 인해서 화학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제조, 가공 혹은 저장 중에 생성되어지는 물질, 예를 든다면 지질이산화성물, 과산화지질이라든가 뭐 포옥사이드, 그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례로 한 어떤 그 라면을 OEM으로 생산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사실 라면은 보통 유탕 처리를 하게 됩니다. 기름에 건조된 면을 튀겨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 유탕을 하는 튀겨지는 기름이 굉장히 산패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있었고, 거기에서 튀겨진 제품이 라면으로 나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4년, 5년쯤 됐나요? 그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사 먹었는 소비자가 어떤 피부 알레르기라든가 구토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결국은 다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이 과산화지질, 지질 생성 산화물로 인해 가지고 원인이 돼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식중독 현상을 일어나고 전량을 회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제조, 가공 혹은 그 저장 중에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식중독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기구라든가 포장에 의한 중독은 뭐 납이라든가 비소라든가 녹청이라든가, 이 녹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우리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지는데, 이런 조리기구 포장 중독, 특히나 이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납과 같은 것들이 잔류되어 남아있다든가 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화학적인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세균성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보다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화학적인 식중독과 같은 것들은 체내에 지방조직이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상당히 만성 질환화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겠죠.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의 그 원인체를 살펴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봤는데, 뭐 리스테리아균이라든가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같은 것들은 땅 밑 식품들, 그래서 땅콩이라든가 콩이라든가 뭐 이런 땅 밑에서 땅콩은 근데 콩은 아니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곡류의 땅 밑 어떤 그 식물에 많이 이제 비생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 이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같은 것은 체내에 들어서 독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살모넬라균과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쥐라든가 뭐 설치류들이 배설하는 배설물에 의해서도 이 살모넬라균과 같은 것들이 많이 번식을 하고, 세척이라든가 가열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사멸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깨끗하게 세척을 하지 않는다든가 충분한 어떤 열을 가하지 않는다든가 하면 번식을 해가 식품 중에 남아 있어서 결국 식중독의 원인 물질이 되는 경우가 있죠. 여신이아균이라든가 장출혈성 대장균, 5157이라고 얘기하는 장출혈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균이라든가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이 균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은 이거는 균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는 독소가 보툴리누스 독소예요. 여러분들이 보톡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바로 이 균이 내는 독소가 보툴리누스 톡신이라는 그 독소예요. 그래서 크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 균은 혐기적인 상태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통조림이라든가 들었던 파우치라든가 이런 공기를 다 탈기한 상태에서 이 균이 정식을 하면서 독소를 많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든가 황색포도상 균, 특히 또 황색포도상 균과 같은 것은 우리들의 피부에 상준하는 균이 됩니다. 황색포도상 균 혹은 황색포도알 균, 포도알처럼 생겼다가 포도알 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감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핸드플레이트와 같은 데다가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한번 감염이 됐는지 오염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핸드플레이트에 찍어 보면은 노란색으로 상당히 변화된 걸 알 수 있는데, 그거는 황색포도상 균에 서 이제 우리 손 자체가 늘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 하나의 지표가 되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황색포도상 균이라든가 이러한 균들을 또 ATP 기계를 이용해서 균의 상태라든가 균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우리 조리 도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실험을 아주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키트와 같은 것들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황색포도상 균은 손 세척을 잘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손으로부터는 피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것은 노워크라는 사람이 알아냈습니다. 노워크 바이러스 혹은 노로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최초로는 이 오염된 물을 먹었는 사람들이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서 원인균을 찾아보니까 결국 이게 바로 노로바이러스라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와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겨울철 학교급식에서 가장 다발하는 것이 바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세척 자체 아니면은 사실 바이러스는 열 처리에 의해서는 그렇게 제어되지 않지만 그 전의 상태에서 신선한 상태로 이동을 한다든가 전달을 해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좀 주의 깊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특히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연도별 식중독 발생 건수 및 환자 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2006년서부터 2015년까지 통계치가 있는데, 실제 지금 조금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 뒷부분에 가면 업데이트를 제가 좀 해놓은 것도 있고, 이거는 그냥 나온 자료니까 여러분들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생 건수가 1000건을 이제 최대건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발생자 수를 12,000명으로 볼 때에 2006년도부터 쭉 2015년까지 보면은 2007년 전 좀 올라갔다가 그 다음 쭉 내려갔다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조금 이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발생 건수는 실제적으로 조금 내려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환자 수와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는 올라갔지만 환자 수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의 원인균에 대한 발생 동향인데, 발생 건수는 실제적으로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생 환자 수는, 발생 건수는 노로바이러스이지만 환자의 수는 병원성 대장균 5157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경우는 대장균은 실제 우리의 대장에 상균하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장균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하고, 병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비병원성 대장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산균과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되게 유익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비병원성 대장균에 속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물질을 평가할 적에 병원성 대장균이 어느 숫자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실제 오염됐다라는 어떤 그 하나의 그 지표로 삼게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분변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오이로칠 혹은 병원성 대장균과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깨끗하게 어떤 식품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이 병원성 대장균에 오염되는 식품은 상당히 지저분하게 취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건수나 환자 수는 모두 장염 비보리오에서 나타나는데 이제 이건 전가 추세다. 장염 비보리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해수가 뭐 소금 위험의 농도가 3% 정도, 즉 바닷물의 농도가 약 3%가 되는데 3% 정도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 하절기 장염 비보리오는 생선회를 먹는다든가 이러한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뭐 끓여 먹는다든가 아니면 아예 소금에 절여버린다든가 민물을 깨끗한 물에 씻어버린다든가 하면은 이 장염 비보리오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볼 때에 5년 평균을 이렇게 내놨는 걸 보면은 노로바이러스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2017년에도 노로바이러스, 2016년에도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되고, 그다음 병원성 대장균도 뭐 상당히 높는 거죠. 병원성 대장균과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가 거의 뭐 상벽을 이룰 정도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건수의 경우고, 환자 수를 통계를 내어봤을 때는 병원성 대장균이 이렇게 되죠. 5년 평균을 13년도부터 17년을 봤을 때에 한 뭐 2천 정도, 2천 명 정도가 되고, 2016년도에는 거의 뭐 2,700명 정도,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2,400명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수는 좀 더 훨씬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아주 조금 더 이건 뭐죠? 바셀러스 세레우스와 같은 것들. 그다음 장염 비브리오는 이렇게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어떻게나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